세포의 성장은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어떤 세포의 성장이 필요하면 우리 몸은 그 세포에 성장 인자를 보냅니다. 세포는 이 인자를 감지하기 위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포 성장 수용체라 합니다. 이 수용체에 성장 인자가 와서 붙으면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세포 내부로 성장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세포는 분열하며 그 수가 불어나는 세포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 인자와 수용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EGF와 그 수용체인 EGFR이 있다고 27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용체의 신호는 어떻게 세포 내부로 전달될까요? 세포가 분열하려면 성장 신호가 세포 핵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포 표면에서 핵까지는 거리가 있어 신호가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여러 물질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EGF의 경우에는 활성화된 EGFR이 54부에서 언급한 RAS의 신호를 보내고 RAS는 RAF, MEC, ERK라는 인자들을 차례로 활성화하여 결국 핵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발견되고 발견된 유전자들의 작용으로 세포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외부 신호가 내부로 전달되는 과정을 세포 신호 전달, 영어로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신호 전달 인자들의 변이가 발생하면 이 신호가 통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세포 분열 유전자들이 과도하게 발현되고 그 결과 무한 성장하는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변이의 대표적인 예로 EGFR과 RAS 변이가 있다고 27부와 54부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외의 다른 인자들의 변이도 암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RAS 바람 밑의 RAF 변이도 암을 일으키지만 RAF보다 더 하부에서 작용하는 인자들의 변이가 암을 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RAF 변이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RAF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RAF, BRAF, CRAF가 바로 그것인데 이 중에서 암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것은 BRAF의 변이이고 A와 CRAF는 암과의 관련성이 아주 미비합니다. BRAF 변이도 RAS처럼 다양한 암에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갑상선암과 흑색종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의 44%, 흑색종 환자의 35%에서 BRAF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흑색종의 경우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 3, 4기로 진행된 경우만 보면 약 60%가 BRAF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BRAF 변이가 암의 진행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외에도 대장암, 신경교종 등 다양한 암에서 BRAF 변이가 나타납니다. BRAF 변이의 심각성은 같은 암이라도 BRAF 변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BRAF 변이암 환자는 종양 크기와 복막 전이가 증가하고 기대 수명도 BRAF 변이가 없는 환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BRAF 변이암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론 수술이나 방사선 그리고 각종 항암제를 사용한 통상적인 항암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BRAF 변이체라는 원인 인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BRAF의 변이가 일어나는 양상부터 알아야 됩니다. BRAF 변이는 주로 BRAF 단백질의 600번째 아미노산에서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600번째 아미노산은 발린이지만 이 발린이 글루탐산으로 바뀌거나 라이신으로 바뀌는 변이가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린이 글루탐산으로 바뀌는 변이는 V602, 라이신으로 바뀌는 변이는 V600K라 부르며 이를 통칭하여 V600 변이라 합니다. 이 중 V602 변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V600K입니다. 이 두 변이가 BRAF 변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라프를 겨냥하는 표적항암제는 주로 V600 변이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개발된 비라프 V600 표적항암제는 베모라페립 성분의 젤보라프인데 2011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다브라페닙 성분의 타핀다가 승인을 받았고 2018년에는 앵코라페닙 성분의 비라토비도 승인을 받아 이들 모두 지금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항암제를 투여하면 지나치게 활성화된 비라프 변이체의 암 촉진작용이 차단되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항암제를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암이 이들의 저항성을 획득하여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항암제의 작용으로 비라프의 작용이 여전히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라프의 하부인자, 특히 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을 활성화하는 비라프의 작용이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암세포도 살기 위하여 비라프가 아닌 다른 경로로 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비라프 표적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에 맥에도 변이가 일어나 그 자체로 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라프의 작용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에서 출발한 암 촉진 신호가 재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맥의 작용을 차단하는 표적항암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항암제도 이미 개발되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키니스트라는 제품명으로 공급되는 트라메티닙인데 2013년에 승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라프 변이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예 처음부터 비라프 표적항암제뿐만 아니라 맥 표적항암제도 동시에 쓰면 어떨까요? 이를 직접 조사한 연구 결과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학술지에 2012년에 발표되었는데 논문 제목은 비라프 V600 변이 흑색종에서 비라프와 맥 억제제의 병용 치료입니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V602 혹은 V600K 변이를 가진 전이성 흑색종 환자 162명을 정확하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비라프 표적항암제인 다브라페닌만 투여하고 이를 비라프 단독치료군이라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다브라페닌과 함께 맥 표적치료제인 트라메티닙을 1mg 투여하고 이를 비라프 맥 병용치료 1군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서는 트라메티닙 양만 2mg으로 올려 병용했는데 이를 비라프 맥 병용치료 2군이라 하고 이들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치료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 그룹의 무진행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기간 제로, 즉 처음에는 이 세 그룹 모두 100% 생존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비라프 단독치료군의 무진행 생존율의 변화는 파란색으로, 병용치료 1군의 변화는 주황색, 그리고 병용치료 2군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단독치료군보다 병용군, 특히 항암제 용량이 많은 병용 2군이 훨씬 더 오래 무진행 상태로 생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무진행 생존율이 50%로 떨어지기까지 비라프 단독치료군은 5.8개월이 걸렸지만 병용치료 1군과 2군은 이보다 긴 9.2개월과 9.4개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비라프 V600 변이가 있는 전이성 흑색종은 비라프 억제제 단독보다 맥 억제제와의 병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에 발표되었으나 그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2022년에는 미국 FDA가 이 병용치료법의 적용 범위를 비라프 V600 변이가 있는 모든 전이성 고형암으로 확대 승인했습니다. 이는 비라프 변이암 환자들에게 분명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에 근거하여 어떤 연구자들은 비라프 변이암에 적용되는 병용 표적치료법을
정밀의학이 일구어낸 가장 갈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라프와 비라프 변이암의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